자, 이번에는 사진 측량의 요소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자기파에 대한 얘기를 시작으로 이 사진 측량의 여러 요소에 대한 얘기를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 가지고 계신 교재 지오인포매틱스 256페이지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사진 측량에서 사용하는 이러한 전자기파들은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감마선, X선, 그 다음에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 그 다음에 마이크로파, 레이더 밴드, 그 다음에 라디오파,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전자기파를 이용해서 우리는 대상물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 많이 활용을 합니다. 물론 현대 측량에 들어오면서 해상도가 점점 좋아져서 특성 해석뿐만 아니라 위치 결정도 담당한다는 얘기를 여러 번 했고요. 자, 이 가시광선, 이건 무슨 뜻이에요? 가시광선, 우리 눈에 보이는 광선입니다. 통상 가시광선은 파장의 길이가 약 0.4 마이크로미터에서 0.7 마이크로미터 정도 됩니다. 0.4 마이크로는 400 나노미터 정도 되는 거고요. 0.7 마이크로는 700 나노미터 정도 되겠죠. 자, 요거를 조금 더 세분화하면 요런 그림이 나오네요. 예, 파장의 길이가 이렇게 나올 거고요. 10의 마이너스 5제곱의 나노미터부터 10의 세제곱미터까지 상당히 다양한 길이의 전자기파, 이걸 우리가 사진 측량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요 부분, 요 가시광선이라고 부르는 부분은 눈에 보이는 그런 광선들이에요. 여기서부터 빨, 주, 노초, 파남보 7가지 스펙트럼, 즉 분광대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보통 이 보라색이 380 나노미터, 그 다음에 빨강색이 750 나노미터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보라색보다 더 짧은 파장, 이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파장입니다. 여기를 우리가 자외선이라고 얘기하고요. 380 나노미터보다 더 짧은 파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외선을 울트라바이올렛, 그래서 UV라고 표현을 하죠. 요건 우리 여학생들이 많이 알아요. 예, 선크림에 따라서 개인마다 다른 UV 지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아마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남학생들은 좀 둔감해서 모르죠. 하긴 뭐 요즘에 남자들도 피부에 신경을 많이 쓰니까 오빠 피부 만들려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빨간색보다 긴 파장, 요거를 우리가 적외선, 빨간색 밖에 존재하는 선이란 뜻이죠. 그래서 요거는 앞에서 한번 요 용어를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인프라레드. 그래서 적외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로 우리가 여기서 그 사진 측량에서 사용하는 파장대는 가시광선하고 적외선, 그 다음에 라디오파라든지 레이더파, 요 정도를 참 많이 씁니다. 그 외에 이제 X선 같이 짧은 파장들은 투과율이 좋고 그렇기 때문에 의학용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파장들이죠. 자, 그러면 요 각각의 전자기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상세하게 다뤄보도록 하죠. 자, 우리 감마선부터 각각의 전자기파에 대해서 하나씩 따져보도록 하죠. 자, 먼저 감마선은 파장이 0.03 나노미터보다 짧습니다. 그래서 이 방사선 물질의 감마 방사는 저고도 항공기에 의해서 탐지기 되죠. 그리고 이 태양으로부터 입사되는 이 여러 가지 감마선은 공기에 흡수돼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적인 그 영향을 받지는 않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X선이라는 게 있죠. 이건 0.03에서부터 약 3나노미터까지의 파장의 길이를 갖는 그러한 전자기파입니다. 그리고 이 X선은 대부분 공기에 흡수되기 때문에 원격 탐지기에서는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외선이 있네요. 이 자외선은 3나노미터부터 0.4 마이크로미터까지, 우리 앞에서 0.4 마이크로부터 이거보다 긴 파장들이 가시광선이라고 얘기했죠. 예, 자외선은 가시광선 밖의 광선입니다. 보라색 밖의 파장이에요. 0.3 마이크로미터보다 작은 파장을 갖는 이 입자들은 오존층에 흡수가 돼서 우주에서부터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지는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참 고마워할 게 많아요. 예, 대기층에서 여러 가지 이 방사성 물질들을 막아주죠. 또 지구의 고유한 성질 중에 하나인 이 마그네틱, 즉 지자기도 역시 이러한 방사성 물질들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사진 자외선이 있네요. 요건 우리가 사진에서 사용하는 자외선이고 주로 이 파장의 길이가 0.3 마이크로에서 0.4 마이크로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필름과 광전 변환기에 탐지가 되죠.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사진 측량에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전자기파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진 자외선은 대신 또 심한 공기 산란을 갖는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진을 찍는 그러한 가시광선이 있습니다. 이 가시광선은 앞에서도 얘기한 대로 그 파장의 길이가 0.4에서 0.7 마이크로미터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역시 이것도 필름과 광전 변환기에 탐지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로 많이 사용하는 전자기파예요. 자, 이번엔 적외선이 있네요. 이건 역시 가시광선의 빨간색 바깥의 부분, 즉 빨간색보다 파장이 짧은 부분이에요. 이 적외선은 크게 근적외, 적외, 원적외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이 근적외는 0.75에서 3 마이크로 정도, 그 다음에 적외는 3에서 25 마이크로 정도, 그 다음에 원적외는 25 마이크로미터보다 큰 그런 파장의 길이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 적외선은 물질의 상호작용으로 파장의 변화를 일으키고요. 이 중에서 근적외선은 육지와 수역을 구분하는데 아주 적합한 그러한 전자기파입니다. 자, 그 외에 또 이제 반사적외선이 있습니다. 요건 0.7에서 3 마이크로 정도 되는 파장의 길이를 갖고, 그리고 주로 태양 반사광이 여기에 해당되죠. 그리고 물질의 열적인 특성을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열적외선이 있습니다. 이 열적외선은 그 파장의 길이가 약 3에서 5 마이크로 또는 8에서 14 마이크로 정도가 되는 길이를 갖고요. 그 다음에 광학적 탐지기를 이용해서 영상을 얻어내는데 활용되는 그러한 전자기파입니다. 그리고 이제 극초단파가 있네요. 이건 0.01에서 1000cm까지의 파장의 길이를 갖습니다. 그리고 이 극초단파는 구름이나 안개를 투과하는 성질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능동 또는 수동 탐지기에 의해서 영상을 취득하는데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뭐 용어들이 하나씩 튀어나오네요. 능동, 그다음에 수동 탐지기 이런 말 나오는데 요거는 액티브 센서 또는 패시브 센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벌써 눈치챘어요? 아하, 탐지기를 우리가 센서라고 얘기하는구나. 맞습니다. 카메라도 일종의 센서예요. 가시광선에 작용하는 센서. 이러한 능동적인 센서와 수동적인 센서는 각각 그 특징이 틀려요. 그래서 우리가 사진 측량에 이것들을 적절히 사용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혼합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레이더가 있네요. 레이더는 0.1에서 100cm 정도의 파장의 길이를 갖습니다. 그리고 극초단파의 원격 탐측, 그 중에서도 이제 액티브 센서, 즉 능동적 센서의 형태로 우리가 많이 활용하는 그러한 전자기파입니다. 자, 이번에 사진 측량에서 사용되는 탐지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죠. 앞에서 우리가 이제 액티브 센서, 패시브 센서 또는 능동적 센서, 수동적 센서 이런 말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탐지기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탐지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설명을 하고 다음 슬라이드에서 이 탐지기의 종류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먼저 이 탐지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수동적 탐지기, 즉 패시브 센서와 능동적 탐지기, 즉 액티브 센서로 나눌 수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일단 수동적 센서는 기상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비가 오거나 어두운 날엔 잘 찍지를 못합니다. 반면 능동적 센서는 이 기상의 영향을 거의 받지가 않죠. 전천후로 찍어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수동적 탐지기는 이 기상의 영향을 받고 또 기후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야간 관측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능동적 센서는 야간 관측이 가능하죠. 또 이 수동적 센서는 수목 지역에 대한 지형 해석이 곤란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무가 우거진 지역을 하늘에서 내려다보고 사진을 찍었을 때 나무 아래에 있는 그 지형을 파악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나무의 방해로 인해서. 하지만 액티브 센서, 즉 능동적 탐지기는 수목 지역에서도 지형 해석이 가능해요. 즉 나무를 뭔가 뚫고 들어가서 땅의 지형을 알아갖고 온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나오는 항목은 바로 지금 설명한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즉 수목 지역의 해석이 곤란하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에서 지형들을 못 만든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능동적 센서는 수목 지역의 지형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형도 제작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수동적 센서는 일반 사진기를 넣어놨고요. 예로 능동적 센서에는 대표적인 예로 라이다를 넣어놨습니다. 자, 헷갈리죠?
요거 한 방으로 해결하고 가겠습니다. 자, 수동적 센서는 뭐예요? 먼저 센서의 특징을 생각해야 돼요. 이 수동적 센서는 단순히 조리개만 열어서, 즉 노출에 의해서 대상물에서 반사되거나 방사되는 물질만 잡아들입니다. 다른 말로 할까요? 우리 카메라를 예로 들어 볼게요. 우리 카메라는 어때요? 그냥 셔터를 누르면 조리개가 열리죠, 순간적으로. 그리고 다시 닫힙니다. 그 짧은 순간에 빛이 들어와요. 그 빛은 대상물에서 햇빛에 반사돼서 들어오는 빛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스스로 발광하는 물체도 있기는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이 햇빛에 의해서 반사되는 그런 대상물에 반사되는 전자기파를 잡아들여서 그거를 가지고 영상을 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능동적 센서는 뭘까요? 이 액티브 센서는 자기가 직접 전자기파를 발사합니다. 이런 게 어떤 게 있어요? 그렇죠. 레이더나 레이저 같은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빛을 쏴요. 쏘고서 대상물에 맞고 돌아오죠. 그놈을 잡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카메라 같은 경우는 햇빛이 없으면 찍을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에 보이는 기상영향, 야광 관측 불가능, 수목지역의 지형에서 곤란 같은 게 바로 이 카메라의 대표적인 성질입니다. 하지만 대표적인 예로 들어놓은 라이다는요, 얘기가 다르죠. 이건 레이저파를 쏴요. 그리고 대상물에서 반사돼서 오는 놈을 다시 잡아들이기 때문에 햇빛이 없어도 대상물에 대한 영상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간 관측이 가능하죠. 여기 또 재미있는 게 이 수목지역이에요. 이 레이저 펄스의 강도를 조절하면 어떤 레이저파는 나뭇잎파리에 맞고 반사돼서 들어옵니다. 근데 또 강도가 센 레이저는 나뭇잎파리를 뚫고 들어가요. 그래서 어디까지? 지표까지 도달한 이후에 다시 올라옵니다. 이럴 때 강도가 약한 파를 따로 모으고 강도가 강한 반사파를 따로 모으면 어떤 놈은 나무 이파리에 맞고 올라온 그런 레이저가 쫙 모이기 때문에 나무의 높이들을 이용한 영상을 제작할 수가 있고, 강도가 센 놈들은 나무 이파리를 뚫고 들어가서 지표까지 갔다 오기 때문에 요 놈들만 쫙 모아서 모델링을 하면 나무가 없는 것과 같은 그런 지표 상태의 영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목지역의 지형 해석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수동적 센서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햇빛 또는 광량이 충분해야 사진을 찍기 때문에 이러한 카메라는 밤에는 사용을 못하죠. 하지만 레이더나 레이저 같은 것들은 기상의 영향에 상관없이 전천으로 우리가 원하는 대상물의 영상을 얻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걸 인공위성 쪽으로 한번 확장을 시켜보면 아리랑 1호나 2호 같은 영상들은 가시광선의 센서입니다. 즉 패시브 센서예요. 수동적 탐지기이기 때문에 항상 햇빛이 있을 때만 영상을 촬영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아리랑 3A에 올라가는 이 적외선, 그 다음에 아리랑 5호에 올라가는 이 레이더, 요것들은 햇빛이 없어도 24시간 내내 위성에서 대상물을 항상 관측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밤에도 적의 동태를 관찰하는 것들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이 수동적 센서와 능동적 센서 한마디로 정리를 해드립니다. 수동적 센서, 카메라, 그것도 일반 카메라, 그 다음에 능동적 센서, 라이다, 레이저파를 이용한 전천후 탐측기, 요것만 기억하시면 이 수동적 센서와 능동적 센서를 쉽게 구분하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지금 설명한 그 수동적 센서와 능동적 센서에 따라서 우리가 탐측기를 구분해 놓은 게 이번 슬라이드예요. 그래서 탐측기는 크게 수동적 센서, 수동적 탐측기와 능동적 센서, 능동적 탐측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수동적 탐측기는 또 크게 일반 렌즈 사진기와 디지털 사진기, 그 다음에 다중파장대 사진기로 나눌 수가 있고요. 이 일반 렌즈 사진기는 사진 측량용 사진기도 있고 또 프레임 카메라도 있을 수 있고 또 파노라믹 사진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트립 사진기도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하나씩 또 용어가 나오는데요. 자, 사진 측량용 사진기는 좀 특수한 카메라로 대부분 큰 필름 면을 갖고 있는 사진기이고요. 그 다음에 프레임 사진기는 이제 프레임 단위로 촬영하는 사진기. 그 다음에 파노라믹 사진기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디지털 카메라도 이 파노라믹 기능이 있는 사진기가 있는데 카메라가 한 번에 찍을 수 있는 것보다 넓은 지역을 연결해가지고 쫙 길게 또는 위아래로 쫙 길게
이렇게 찍는 것이 파노라믹 사진기입니다. 그 다음에 스트립 사진기 이런 게 있고요. 이 스트립은 이제 뒤에 가서 우리가 사진의 매스를 구분할 때 스트립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그 쭉 한 방향으로 여러 장의 사진을 찍어서 연결할 때 형성하는 띠 방향으로 찍히는 사진기를 스트립 사진기라고 얘기하는데 요건 뒤에 가서 또 한번 자세하게 다룰 일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지털 사진기가 있죠. 요즘에 여러분들이 대부분 사용하는 게 바로 이 디지털 카메라입니다. 그리고 인공위성에서 사용하는 이 디지털 카메라는 주로 CCD 사진기라고 부르죠. Charge Coupled Device라고 해서 CCD 카메라가 주로 원격 탐측에 사용되는 센서예요. 그 다음에 다중파장대가 있네요. 멀티스펙트럴. 다른 말로 뭐예요? 스펙트럼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전자 스캐너와 그 다음에 랜셋의 ETM 플러스, 그 다음에 스팟 위성의 HRG, 그 다음에 노아 위성의 AVHRR 같은 것들이 대표적입니다. 이 ETM 플러스는 멀티스펙트럴, 다중파장대예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인공위성에 카메라가 한 대가 붙는 게 아니라 랜셋 위성 같은 경우는 9개가 올라갑니다. 9개의 카메라가 동시에 달려요. 그래서 1번 카메라는 그 펜크로매틱, 흑백 사진이죠. 요거로만 찍고요, 영상을. 그 다음에 다중파장대의 1번 영상은 청색, 녹색으로만 촬영을 합니다. 그 다음에 2번은 녹색으로, 그 다음에 3번은 빨강색, 이런 식으로 쭉 놓아가지고 7번에 중저괴, 그 다음에 8번에 가시저괴와 펜크로, 요렇게까지 9개의 카메라가 동시에 한 방에 빵 하고 찍습니다. 이렇게 여러 파장대를 이용해서, 다른 말로 여러 분광대라고도 얘기하는데, 이러한 여러 개의 스펙트럼을 이용해서 동시에 9개의 영상을 확 얻어낸 다음에 각각의 특성마다 1번 센서에서 찍은 사진과 4번 센서에서 찍은 사진을 혼합해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을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게 가능해지는 게 바로 요 다중파장대 사진기, 멀티스펙트럴 스캐너 때문에 가능해진 겁니다. 또 프랑스에서 올린 위성 스팟에는 HRG라는 다중파장대 사진기가 실립니다. 요 파장대 범위는 역시 펜크로매틱 범위, 그 다음에 다중파장대 범위로 나누어서 스팟 위성도 센서가 4개가 한꺼번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금방 설명한 것 같이 흑백 영상을 촬영을 하고, 그 다음에 B1이라고 해서 녹색 파장대를 촬영을 하고, 그 다음에 B2라는 파장, 빨간색 파장대의 영상을 촬영을 하고, 그리고 B3라고 하는 근적의 영상을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동시에 여러 가지의 다양한 파장대의 영상을 얻어서 분석을 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거고요. 그리고 이 AVHRR 같은 경우는 그 노아 위성에서 기상학의 다중파장 연구를 위해서 올린 그러한 멀티스펙트럴, 즉 다중파장대 센서입니다. 그래서 얘들은 채널 1부터 채널 5까지 구분을 해서 채널 1과 2는 가시부, 채널 3은 적외선부, 근적외부, 그리고 채널 4와 5는 적외부, 이렇게 각각 다른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서로 분석할 수 있는 다양한 분광대, 즉 다양한 파장대 스펙트럼의 영상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바로 다중파장대 사진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아시겠지만 인공위성은 굉장히 고가입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것도 굉장히 힘든 부분이 많아요. 일단 추진체라고 불리는 로켓도 이용해야 되고, 그 로켓은 다 소모품이잖아요. 그래서 한 번에 위성이 올라갔을 때 가급적이면 여러 가지 종류의 파장대 영상을 찍기 위해서 대부분 현재 올라가는 위성들은 이러한 다중파장대 카메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수동적 탐측기는 아까 어떤 특징이 있다 그랬어요? 맞아요. 햇빛이 없으면 못 찍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랜셋이나 스팟 같은 이런 위성들은 항상 촬영을 할 때 태양이 잘 비추는 지역을 촬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궤도를 만들어 놓는데, 이걸 우리 뒤에서 이제 원격 탐측에서 얘기하겠지만 이걸 우리가 태양 동기 궤도라고 얘기합니다. Sun Synchronized Orbit이라고 부르죠. 자, 이러한 수동적 탐측기 외에 또 능동적 탐측기가 있죠. 여기는 크게 레이저와 레이더로 나눕니다. 그래서 레이저에는 우리가 ALS, 이건 Airborne Laser Scanning System, 그래서 라이다와 동의어예요. 라이다는 주로 캐나다나 미국에서 많이 쓰는 용어고요. 그 다음에 ALS는 유럽 쪽에서 많이 쓰는 용어인데, 역시 항공기에 레이저 스캐너를 싣고 올라가서 땅을 쫙 스캔해서
어떤 전자기파를 이용해서? 그렇죠. 레이저라는 전자기파를 이용해서 대상면의 3차원 영상을 얻어내는 게 바로 레이저 영상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레이더 영상 방식은 말 그대로 레이더를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RAW, SAR 이런 말이 있는데 RAW는 Real Aperture Radar. 그래서 실개구면 레이더라고 얘기하는 거고 SAR는 Synthetic Aperture Radar. 그래서 우리가 개구부 합성 레이더라고 얘기합니다. 요 SAR가 바로 아리랑 5호에 올라가는 그러한 센서죠. 그래서 이 능동적 탐지기를 이용하면 햇빛에 관계없이 아무 때나 구름이 있든 말든 대상물의 영상을 정확히 얻어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어떻게 보면 수동적 탐지기의 한계를 극복한 새로운 기법의 탐지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측량에서 사용하는 측량용 항공 카메라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 측량용 사진기는 먼저 80mm에서 210mm 정도까지의 굉장히 긴 초점 거리를 갖는 렌즈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렌즈의 지름이 굉장히 크고요. 또 이 피사각도 우리 앞에서 이제 피사각을 공부했지만 60도, 90도, 120도, 그래서 고통각부터 초광각까지의 렌즈를 다 사용해서 찍습니다. 이 보통각을 사용할 때는 정밀한 대축적 지도를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초광각을 사용할 때는 넓은 지역을 촬영할 수 있다. 물론 이제 왜곡이 발생하지만요. 이런 차이점도 있다는 것도 기억할 거예요. 그리고 이 측량용 사진기의 특징은 왜곡 수차가 적어요. 그리고 혹 이 왜곡 수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보정판을 이용합니다. 이 보정판은 이제 역왜곡을 가진 건데 이걸 이용해 가지고 이러한 왜곡 수차를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또 측량용 카메라는 높은 해상도를 가지고 있고 아주 선명도가 좋죠. 또 큰 화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입사광량이 적게 감소가 된다는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측량용 카메라는 굉장히 커요. 거대하고 큰 증량 약 80kg 정도가 되는 엄청난 무게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셔터 스피드는 100분의 1에서 1000분의 1초까지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 측량용 카메라를 이용해서 찍었을 때 사진의 크기는 폭 23cm 또는 19cm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 필름 한 롤의 길이는 60m, 90m, 120m 정도 되는 이 필름 길이를 사용합니다. 물론 여기에 해당되는 거는 지금 어떻게 보면 전부 디지털 카메라로 바뀌기 전에 그러한 카메라의 특성을 얘기하고 있고, 현재는 항측업체 얘기로는 이 디지털 카메라가 대부분 사용되고 있다고 얘기들을 하네요. 그 다음에 이 파인더로서 사진의 중복도를 조정할 수 있는 이러한 기능까지 같이 들어가 있는 게 바로 측량용 사진기의 특징입니다. 이 측량용 사진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지금 여러분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사진 지표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 사진 지표는 왜 만들어 놨을까요? 자, 이 사진 지표는 뭐예요? 네, 여기서 지금 여기 자이스형이라고 써 있는 데서는 요 위에 중간부터 아래 중간까지 두 개가 있고 왼쪽과 오른쪽 중간에 각각 하나씩 있죠. 그 다음에 밀디형 카메라로 찍은 사진의 지표는 여기 모서리에 하나, 둘, 셋, 넷, 네 개의 지표가 있습니다. 이 지표는 왜 만들어놔요? 부모님의 적극적인 권유로? 남들이 다 하니까? 아니죠. 이 지표를 일부러 만들어 놓는데 그 이유는 이 지표와 지표, 서로 마주보는 지표를 이렇게 연장을 시키면 사진의 중심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의 중심을 이용해서 정확한 중간값을 찾기 위해서 미리 이 사진의 지표를 만들어 놓죠. 이게 바로 사진 지표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피더셜 마크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측량용 사진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지표예요. 자, 이번에는 이 사진의 매수에 따라서 명칭이 바뀌는데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나 해볼게요. 요거는 나중에 우리가 사진 측량을 이용해 가지고 작업량을 산정한다든지 할 때 이러한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쓰입니다. 이러한 용어를 모르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이러한 용어들을 익히기 위해서 일부러 여기다가 이러한 자리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맨 먼저 번들 또는 광속
또는 단사진이란 말 있죠. 요거 번들 광속하면 잘 몰라도 단사진 하면 나오네요. 예, 한 장의 사진을 우리가 사진 측량에서 번들 또는 광속 또는 단사진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델 또는 입체 사진이란 말이 있네요. 이거는 입체 영상을 얻기 위해서 연속된 한 쌍의 왼쪽 오른쪽 요 사진 요건데 분명히 얘기하지만 요 사진은 중복이 돼야 돼요. 그 중복이 되는 그 부분만큼만 우리가 높이값을 추출할 수가 있어요. 중복이 많이 되면 될수록 높이값을 뽑아낼 수 있는 면적이 커지는 거고, 중복이 조금밖에 안 된다면 높이값을 얻어낼 수 있는, 즉 입체시를 해가지고 Z값을 추출할 수 있는 영역이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두 장의 중복된 사진이 결합돼서 우리가 모델 또는 입체 사진을 형성하게 된다는 거, 요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스트립 또는 단코스 사진이라고 있네요. 우리 스트립 앞에서 한번 얘기가 나왔었어요. 자, 먼저 코스부터 한번 보죠. 이 코스는 뭘 얘기해요? 비행기가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서 진행 방향으로 쭉 이동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동하면서 쭉 사진을 찍겠죠. 이렇게 쭉 연속되게 사진을 찍기 위해서 이동하는 경로를 우리가 코스라고 부릅니다. 네, 요리 시켜놓고 처음에 스프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디저트까지 나오는 그런 코스가 아니고요. 그리고 여기서 종중복이란 말이 나오네요. 말 그대로예요. 종방향으로 중복되는 거예요. 종방향은 어떤 방향일까요? 여기서 사진 측량에서 종방향이란 비행기가 진행하는 방향을 종방향이라고 얘기합니다. 비행기가 쭉 날아가면서 거기서 착착착착착착 사진을 찍겠죠. 이러한 방향을 종방향이라고 얘기하고, 요거를 다른 말로 우리가 코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이 스트립은 이러한 종방향으로 쭉 가면서 계속 사진을 찍어서 중복되는 여러 사진들을 어떻게 해요? 쭉 연결해서 접합하는 거, 즉 모자이크처럼 만들어서 늘어놓는 거를 스트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스트립은 다른 말로 단코스 사진이라고 얘기하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블럭이 있네요. 요거는 복코스 사진이에요. 복코스는 뭐예요? 예, 복집 가가지고 복사시미부터 해가지고 나중에 복지리까지 나오는 게 복코스예요? 그게 아니죠. 예, 단코스와 단코스가 결합됐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우리 종중복이란 말은 뭐라 그랬죠? 비행기가 촬영, 진행 방향으로 나가면서 중복시키는 걸 종중복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비행기는 쭉 한 방향만 쭉 날아가서 사진을 찍고 내려오는 게 아니라 쭉 갔다가 돌아오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줄을 만들어서 쭉 찍고 또 돌아가고 돌아오고 이렇게 지그재그로 해서 면적을 형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여러 스트립을 이번에 횡방향으로도 접합해서, 아까 비행기가 나가는 방향이 종방향이라 그랬죠? 그럼 횡방향은 비행기 진행 방향의 직각 방향이에요. 그렇게 횡방향으로 집성을 해서 이건 사진을 모자이크처럼 붙여놓는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 바로 나오네요. 모자이크처럼 연결한 면을 이루는 사진을 우리가 블럭 또는 복코스 사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용어들 굉장히 중요해요. 꼭 기억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사진 측량을 이용해서 지도를 만드는 그 순서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 겁니다. 자, 모든 측량은 앞에서도 여러 번 나왔어요. 제일 먼저 수행해야 되는 게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진 촬영을 해서 사진 측량을 한다면 역시 계획이 필요하겠죠. 또 촬영 계획도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측량의 시작은 뭐부터 한다? 계획과 준비 단계부터 시작된다. 딱 하나 예외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7장 말고 그 뒤에 8장 원격 탐측에서 다룰 원격 탐측에서의 측량 순서인데, 요거는 뭐부터 시작한다고요? 예, 반드시 자료 수집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인공위성의 궤도를 우리 맘대로 막 조절해가지고 여기 보냈다 절로 보냈다, 이게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원격 탐측에서는 항상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뭐다? 자료 수집입니다. 자, 이 항공사진 측량도 역시 일반 측량하고 똑같이 촬영 계획부터 시작하죠. 촬영 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상의 기준점 측량들을 합니다. 이건 어떤 이유예요? 지상의 몇 점들, 컨트롤 포인트들을 잡아놔요. 그리고 그 점의 좌표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소수의 지상 기준점을 쫙 다 모아놓고 거기에 대한 좌표들을 모두 찾아놓고 나중에 사진을 촬영했을 때 이 사진을 인화한 다음에 그 지상의 기준점과 맞는 점들,
그 점들을 다시 사진상에서 찾아가지고 요거를 지상 기준점의 좌표값을 이용해서 사진의 좌표값을 형성하기 때문에 지상 기준점이 반드시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이 지상 기준점에 사용되는 점들은 어떤 점이 있는지는 우리 뒤에 가서 실제로 그 항공사진 측량을 하나씩 공정을 밟아갈 때 얘기할 겁니다. 이렇게 지상 기준점 측량을 하고 나면 이제 촬영을 하겠죠. 그래서 날씨가 좋은 날 올라가 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대상 지역의 영역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 장의 사진을 찍어 갖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촬영한 사진을 인화해서 지상 기준점과 연결시키는 항공 삼각 측량을 하죠. 그리고 이 항공 삼각 측량을 끝낸 다음에 영상면을 다 재배열해서 이제 실제로 지도를 만들기 위한 도화를 합니다. 그리고 요거를 종이 지도로 출력을 하면 종래에 우리가 사진 측량을 이용해서 지도를 제작하는 그런 순서가 맞춰지게 되죠. 자, 우리가 아까 그 지상 기준점 측량을 한다 그랬는데 이 지상 기준점에 사용되는 점들이 무척 많아요. 일반 삼각점 같은 것도 활용이 될 수 있고 또 우리가 인위적으로 사진 측량을 위해서 대공표지라는 것을 만들어서 설치하기도 합니다. 이 대공표지는 사진면에서도 잘 보일 수 있도록 커다랗게 그리고 보통 흰색으로 베니아판으로 크게 만들어서 제작을 해서 미리 사진을 찍기 전에 사진 찍은 다음에 이거 만들어 놓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사진을 찍기 전에 이러한 대공표지들을 만들어서 사진상에서 잘 식별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이 촬영을 통해서 얻어진 영상을 먼저 정사투영을 하고 그 다음에 정사투영 사진을 만들고 이 정사투영 사진을 기초로 해서 여기다 등고선을 입혀서 정사투영 사진 지도도 제작할 수가 있고요. 또 다른 기법으로 편의 수정을 한 다음에 사진을 모자이크처럼 쭉 붙여서 집성을 하죠. 그래서 중복되는 데를 잘 오려가지고 쫙 한 면에 커다란 사진을 만들어낸 다음에 역시 여기다가 등고선을 입혀서 사진 지도를 제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방법들은 이제 종래 수행했던 방법들인데 요거 말고 이제 도화를 수치 도화를 함으로써 우리가 종이 지도가 아닌 수치 지도, 즉 디지털 맵, 다른 말로 우리가 쉽게 표현할 때 컴퓨터 CAD 파일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현재 수치 지도를 제작하는 공정을 종이 지도를 제작하는 것보다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간략하게 우리 사진 측량의 순서에 대해서 알아봄으로써 요 7.3절을 정리해 보도록 하죠.